안녕하세요. 대변인주성입니다. 11월 19일 삼성전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관련된 이슈 덕분에 어저께 주가가 크게 반등한 이후 오늘은 그 약발이 떨어졌는지 오늘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6만원, 7만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지 오늘 포인트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HBM이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관련된 포인트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 HBM과 관련된 내용 두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 살펴보고, 자, 이 부분이 결국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25년도 때는 HBM4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료다. 삼성전자가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 관련된 오너 일가들의 담보 비율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슈들도 있었었고, 주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선택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주가 흐름이 6% 가까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부분들이 이 뉴스 기사처럼 단발성 이슈였는지 주가가 처음에 오전에 아침에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었지만 점심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이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력이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근거로 아마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조금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만큼 갈 수 있을지라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아래쪽에 나온 부분들이 이 현재 PBR이 1배 밑으로 밑돈 것은 올해를 포함하면 역대 5번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밑에 있다라는 것은 전혀 프리미엄이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태 5번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주가 위치 구간이 아래쪽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까지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졌다라면은 이 자사주 매입 이슈가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이 마무리가 되어 가면은 아무래도 이 자사주 매입 이슈는 단발성 이벤트로 좀 끝날 확률이 높고, 결국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기술력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 HBM 시장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엔비디아 블랙웰 양산이 또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발열 문제인데, 결국 이 양산이 지연된 만큼 후발주자인 마이크론과 삼성 입장에서는 이 HBM 관련된 8단, 12단 관련된 제품들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의 의미를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블랙웰 양산이 이제 또 지연이 되면서 삼성 HBM에는 기회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자, 엔비디아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블랙웰이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버에 연결했을 때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서버렉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공급 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발열 이슈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더 지연이 되고 공급은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 양산이랑 공급하는 것 자체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몇 개 더 살펴보자면은, 결국에 현재 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주요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블랙웰 출시 지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 자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에 이 문제는 해결할 거고, 테스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확보되었다라는 게 단발성으로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퀄테스트 통과를 해서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임직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 즉 엔비디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요 고객사의 중요한 퀄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이 4분기쯤에는 이 매출 관련된 부분들의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1월도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12월 정도 돼서 이제 곧 삼성전자가 HBM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가 1차적으로는 한번 나와줘야 될 시점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통과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의 방향성이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내년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어떤 결과로 계속 나온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가는 방향 대신에 HBM3 16단 TC 본딩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이제 층수를 더 높게 쌓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단 방향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어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16단 제품 패키징 검증 수율은 12단 제품 수율의 양산 수율의 99%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12단에서 16단으로 가게 되면은 층수가 4개 더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높이가 더 높아질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단과 단 사이에 필러 높이를 줄이든지 혹은 범프의 직경을 줄이면서 16단 이제 높아진 높이를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이닉스는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16단으로 방향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왜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선택을 하지 않고 16단을 선택했는지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그만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본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웨이퍼 투 웨이퍼라고 해서 이 두 장의 웨이퍼를 겹쳐서 이제 패키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 투 웨이퍼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칩 투 웨이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이에 있는 이제 이 웨이퍼 위에 있는 HBM 다이 이 부분을 잘라내서 이 하나의 다이와 이 웨이퍼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한 웨이퍼 위에 HBM 다이가 한 600개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수율이 한 95%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600개 다이 중에 불량 제품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웨이퍼에도 동일하게 30개 불량 제품이 있겠죠. 근데 이 불량 제품이 웨이퍼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불량품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웨이퍼랑 두 번째 웨이퍼를 이렇게 패키징을 했었을 때 결국에 최악은 이제 이 불량 위치가 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불량 제품 자체가 처음에는 30개였지만 이 웨이퍼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불량 제품이 60개가 돼버리니까 불량 수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다른 말로 양품 수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으로 본딩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다이 중에 하나의 다이만 불량이더라도 패키징 했을 때 불량 제품이 되어버리고, 이게 2층, 3층, 4층 계속 층층이 쌓게 되었을 때 생산성은 우수할 수는 있겠으나 수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8단, 12단까지 가게 되었을 때 한 자릿수의 수율, 양품 수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서 웨이퍼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잘라서 본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라냈을 때 가루, 파편, 다른 말로 파티클이라고 하게 될 텐데, 이 파티클이 웨이퍼 위에 정말 미세한 게 올라가서 패키징만 하더라도 제품 성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제품 생산하게 되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올라간다는 점이 상당히 큰 단점이 됩니다. 결국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12단에서 16단 TC 본딩 방식을 유지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떤 기술력으로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때 HBM 관련된 시장 점유 우위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대업에서 관련된 내용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